여러분이 이제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이제 뭐 소화가 안 된다, 아니면 뭐 통증이 있다, 뭐 피를 토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럴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운동. 좀 생뚱 맞습니다. 또 원인을 찾아야 된다. 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기도. 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철이 높아가지고 뭐 바로 운동하고 바로 기도하고 뭐. 제가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또 회개. 이야, 세상에. 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몸에 이상이 있다. 제일 먼저 저는 병원에 가겠습니다. 맞지 않아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간 다음에 진찰을 해야 됩니다. 진찰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요즘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기한 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 진단 기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현대의학이 인류에게 공헌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죠. 또 한 가지는 응급처치술, 또는 이제 바이러스,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균에 의한 것일 때 이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많은 불치병을 치유한 것도 있고요. 또 수술, 외과적인 수술, 이런 것은 천인치료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기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병이 아프면 병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하든지, 또는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그래서 내 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병이 나왔어요. 보니까 당신은 뭐랄까요, 암이다. 암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것인가? 치료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암이 아니고 일반적인 감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감기일 경우에는 이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뭘 처방하겠습니까? 감기 증상이 일어나는 증상이 뭐죠? 첫 번째, 열이 나죠. 여러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감기하면 다 걸려보셨죠? 증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열 나고, 또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가래 끓고, 목이 칼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욱신욱신 아프고 그렇죠.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처방합니다. 열나네. 혈제를 하나 딱 집어넣고, 기침도 하네. 기침 안 나는 기침약도 넣고, 또 가래가 끓어. 가래 해소 넣고. 이게 의사의 처방입니다. 의사는 지금 뭘 처방했죠? 예, 증상을 제거해 주는 걸 해주죠. 약으로. 근데 의사는 지금 뭘 안 했습니까? 원인에 대한 치료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감기약 먹으면 보름만에 낫고, 감기약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고. 예, 왜냐하면 원인이 치료, 결국은 우리가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중에 감기 다 낫잖아요. 낫는 건요, 뭐 때문에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면역력이 싸워서 이겨서 결국에는 병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그런 간단한 거고, 이제 암이 걸렸다. 암이 걸리면 이제 위암이라 합시다. 위암. 여기 암이 생겼어요. 암이 생겼으면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처음에는 이제 진단 1, 진단 2, 다음에 이제 병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근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암일 경우에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표준 치료라고 하죠. 자, 암의 표준 치료.
1. 수술. 2. 어떤 암은요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밑에 이렇게 암 걸린 분이 오셨어요. 수술이 안 되니까 뭘 하냐면 방사선. 3. 뭐 수술했든지 아니면 수술 안 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은 항암. 임파도 잘라냅니다. 예. 항암 치료. 항암 치료는 다른 말로 보면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자, 이 세 가지 암의 표준 치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증상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생겨서 수술은 잘라내. 이 정상을 없애주는 것이요. 방사선은 잘라내는 대신에 뭘 하냐면 방사선을 조사하는 거예요. 쪄가지고 태워 죽이는 것이 방사선입니다. 사실은. 항암 치료는요, 이번에는 독을 줘가지고 독으로 이 암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표준 치료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 세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 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배운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사가 이 세 가지 방법 외에 다른 걸 하면요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 또 무엇이 문제예요? 이게도 정상치료예요. 정상치료. 무엇은 손 안 대고요? 원인 치료가 아니에요. 암이 생겼다면 암이 생기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은 뭐겠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인은 묻지 않아. 정상, 지금 당장 생긴 이 암덩어리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정상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치료를 할 경우에 문제는 뭘까요? 문제점. 재발이에요, 재발. 왜 재발하죠? 맞아요. 원인을 재발 안 했으니까. 계속 재발합니다. 효주 있고요. 자, 보십시오. 실제로 이곳에 오신 분인데요. 상담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처음 그분의 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 등에 까만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점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점이 아니고요. 이게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차이 이거 아셔요? 예를 들면 대장에도요, 대장이 있는데 대장에도 용종이 생겼다. 이거 하고요, 대장에 암이 생겼다. 차이는 뭐예요? 용종이란 악성종양이고 암은 용종이라는 것은 양성종양이고 암은 악성종양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종양과 암의 차이는 뭐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양성종양은요 모양이 예쁩니다. 예를 들면 동그랗게 이렇게 예뻐요. 그러나 악성종양은요 이렇게 좀 퍼져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또 하나는 양성종양은 전이가 안 돼요. 그런데 악성종양은요 침륜성, 이 피부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면서 퍼진단 말이에요. 이게 암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의사가요 이게 악성종양인지 암인지는요 뭘 보고 하냐면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하고 또는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거 의사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항암약도 먹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요. 이번에는 폐로암이 정리됐어. 그러니까 또 의사가 이거 잘라내야 됩니다. 또 수술했어. 수술하고 나서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항암제를 먹도록 합니다. 왜 수술하고 나서도 항암제를 먹을까요? 예? 전이되지 않도록. 예.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흑색종이든 폐암이든 암이 있다는 의미는요, 암이 여기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피를 타고 온몸에 암인자는 다 돌아다닙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즘 스마트 암 검사 있죠? 스마트 암 검사가 뭐예요? 어떻게 암을 검사하는 것이 스마트한 암 검사입니까? 예. 피를 뽑아서 검사해가지고 암이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라는 것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항암이 암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방법이요, CT, MRI 찍어서 하잖아요. 이게 다 방사선입니다. 이 방사선 검사하기 위하여 하는 CT 방사선 자체가 뭐냐면 강력한, 쉽게 표현하면 세포를 죽이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마트하는 거요. 또 하나는 더 확실한 게 있죠. 침을 딱 꼽아서 유방이다, 안에 옹알이가 있다, 이것이 암이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침을 딱 가지고 그 세포를 딱 뜯어내요. 이게 바로 조직검사입니다. 조직검사는요,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의사에 의하면. 왜냐?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다면 빨리 수술하는 거예요. 왜냐? 침이 딱 들어갔다 나오면서요, 이 암세포가요, 이미 쫙 번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검사라는 것이 좋은 게 못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의사 중에서도 이렇게 천연치유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분 이야기를 보면, 침을 박아서 조직검사했다면 이미 암세포가 퍼졌다. 그러면 빨리 수술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수술은 다 위험하죠. 이렇게 다 위험하죠. 근데 피 한 방울이 아닙니다. 피 제법 이만큼 뽑아요. 뽑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런 위험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한 암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암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피는 어디서 뽑습니까? 폐암 환자면 이 폐에다가 피를 뽑아요? 아니죠. 그냥 팔뚝에서 피를 뽑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폐암은 여기 있고, 또 뭐 유방암은 여기 있고, 또 신장암은 여기 있고, 뭐 췌장암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온몸에 피가 돌아다니고 피 속에 어디 있든지 피만 뽑으면 암인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명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폐암이든 무슨 암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나는 재발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어디든지 재발할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폐에 따라서 폐를 잘라내고 위에 따라서 위를, 물론 이런 도움이 됩니다. 그 덩어리가 클 경우에 내 면역력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럴 때는 잘라내야지. 물론 자르는 것 자체도 이게 원인 치료를 안 하면요, 의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천연 치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항암제 먹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또 폐암이 됐어요. 또 이제 잘라내고 또 약을 투여했습니다.
또 몇 개월 지나니까요, 1년인가 지났는데 또 임파선에 또 암이 걸렸어. 임파선도 잘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흉터가 쫙 있어. 그런데 다시 또 폐암이 있어. 이 방법은요, 그래서 여러분 자르고 약물 치료하고 뭐 방사선 해가지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런 의학적인 자료가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정직한가 봐. 그래서 항암 치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가 했는데요, 답은 무엇인가 하면 항암 치료해가지고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럽에서 보고에는, 미국에서는 수명조차도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럽의 자료에 의하면, 유럽의 자료는 수명이 치료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2.1개월 연장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본 의사가 쓴 책을 보니까 일본의 의사들은요, 특별히 암 전문 의사는요, 자기가 암이 걸리면, 친지 가운데 암이 걸리면 절대 수술 방사선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의 역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 의사는 일본 의사인데 큰 병원에, 그 참 병원도 참 대단해. 이 의사는 암 전문 의사인데요, 오는 환자에게 수술, 약물, 방사선 전혀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의사가 있대. 상담만 해주고. 이랬더니 이 의사가 뭐 10년 동안 150명인가를 봤는데요, 이 150명이 일반적인 치료하는 사람보다도 5년 내지 10년이 더 오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완치된 사람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입니다. 삶의 질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요, 암 환자가요, 통증이 너무 심하면 억지로 참지 말랍니다. 진통제를 드시고 통증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삶의 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암 환자가 이런 표준치료 받는 것과 천연치료 받는 것 비교하면 어떤 것이 삶의 질이 좋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삶의 질이 좋습니다. 표준치료하면요, 이때부터 병원에 딱 매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항암치료하면 이게 다 독이잖아요.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을 만큼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밥을 먹게 됐잖아요. 이제 시간 지나면 우리 면역력이 살아나거든요. 회복될 만하면 이제 다시 항암치료 받을 수 있겠다고 2차 또 막 죽여놔. 그래서 또 막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또 간신히,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항암치료 받을 때 잘 먹어야 된다고, 막 고기도 먹고 잘 먹으라고. 그래서 또 이제 하여튼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모르니까 또 잘 먹고 하여튼 겨우 이제 하여튼 살아났어. 이제 3차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20몇 차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요. 20몇 차 동안 받는 동안 예를 들면 1년이 지났다.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완치됐다면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지. 근데 병원에서 말하는 암 환자들의 완치라는 의미는요, 5년만 생존하면 완치로 봐. 이거 완치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항암 치료의 통계에 의하면요, 수명 연장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연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보면 일단 삶의 질이 아주 높아.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요, 우리가 분당에서부터 있을 때, 분당에서 목회할 때부터 저희들이 이 뉴스타트 교회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상호 박사님을 1년에 2번씩 초청해가지고 세미나하고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해보니까요, 이 천년치료를 하니까 통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완화돼.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완치가 되고. 자, 이제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들도요, 여러분들은 이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든밸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천년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거든요. 어떤 전화를 받느냐면,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거는 이 사람은 이든밸리 올 확률이 90% 이상이야.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에서 전화 오냐면, 아픈 사람은 A인데 그의 친척인 B나 아니면 그 이웃인 C가 전화와. 내 친척 가운데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A는요 거의 올 확률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B와 C는 이거를 천년치료를 알고 이제 이야기해 주잖아요. A는 몰라. 당사자는요 천년치료에 대해서 모르면요 뭘 대순하냐면 병원과 그 고가 장비와 그 발달된 현대의학을 더 선택하지,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얘기해서 뭐 해주는 거 뭐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다 하잖아. 해주는 게 있네. 뭐냐면 밥 해주고 또 강의해주고, 그죠? 그 외에는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천년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천년치유의 원리는 첫 번째, 질병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부터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 질병을 원인을 발견했으니까 질병의 치료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만 딱 발견되면 원인을 제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병이 무엇인가? 뭐 쉬운, 다 알겠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질병이란, 우리 정 권사님 한번 정의해 보실까요? 질병이란 무엇이다? 그러면 좀 더 젊으신 분, 박상을 씨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예, 질병이란 뭐냐? 영어를 보면 영어는 참 잘 돼 있어. 맞죠? 이게 뭐냐면요, disease. 이제는 편하다 뜻이고, 디스는 아니다는 뜻이죠. 몸이 불편한 그런 질병입니다. 영어가 참 잘 됐어. 질병이란 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은 질병입니다. 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안 되죠. 그게 위장병입니다. 관절의 무릎이 정상적으로 굽혀지지 않는다. 관절염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 간염, 간암. 자,
더 나아가서 그래 질병은 우리 몸이 신체를 이루는 우리 몸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포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몸이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몇 개죠? 한 60조 개, 어떤 사람은 100조 개랍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은 세포수가 많을 거고 60조 개라 합시다. 여러분 다 아담 사이즈니까. 자,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다 이루어져서 알고 보면 세포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다 세포로 이루어졌어. 세포에 손상을 받은 거예요. 손상. 세포가 손상되었으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구성됐는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세포를 딱 보니까 세포는 이렇게 돼 있어. 세포막이 있고요. 다음에 안에 세포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염색체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냐면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ATP라 하는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래서 우리 세포마다 약 한 2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활동을 잘해야 에너지가 막 나오고 뭐 피곤함을 모르고 활동적이고 활기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버렸다. 뭘 못 만들어요? 에너지 못 만들어. 에너지 못 만들면 사람이 힘이 없는 거야. 또 예를 들면 이게 핵이 손상당했다. 유전자가 깨졌다. 망가졌다. 유전자 깨지면요, 우리 몸의 기능을 다 관할하는 게 다 유전자가 다 하죠.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그죠? 그러면 질병이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쭉 추적해 보니까 세포의 손상을 입은 것이 질병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다음에 세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막이 깨지면요, 이 진물이 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 세포를 손상시키는가?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야. 이것이 뭐냐면 질병의 원인이야. 무엇이 세포를 손상시킵니까? 여러분, 세포가 손상될 때 어떻게 세포가 손상되죠? 가장 강력한 것은요, 독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풀에 제초제 쫙 쳐보십시오. 풀이 팍 죽죠. 그것은요, 제초제라는 강력한 독이 딱 풀에 닿자마자 풀의 못을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세포를 망가뜨려버려요. 팍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먹어 죽죠. 독이 들어가면 세포가 깨지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독이 어떤 종류의 독이 있습니까? 담배, 술, 스트레스, 약물, 다 독입니다. 또요, 공해, 미세먼지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또 방사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독극물, 중금속, 또 활성산소, 이 다 독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생기고, 활성산소는요 바로 독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깨트려버리고 더 나아가서 미토콘드리아 세포까지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하고 암이 됩니다. 독이 세포를 망가뜨린다. 두 번째 또 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포가 망가질까요? 잘 모르시네. 자, 다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초에다 제초제 확 쳐버리면 죽죠. 두 번째는 우리 집에 있는 화초가 그런 꼴인데요. 2달 동안 물을 안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팍 죽습니다. 우리 집 화초가 지금 그런 꼴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결핍이야, 결핍. 무엇이 결핍인가? 자, 무엇이 결핍이면 되죠? 절대적인 것, 산소 결핍.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양 결핍, 물 결핍. 네. 그죠? 여러분, 물 열심히 드시라. 음식은 먹는 게 참 중요하죠. 호흡은요,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와 같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요, 딱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종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환경적 요인. 내가 공해가 많은 지역 산다. 내가 직업적으로 예를 들면 화학약품을 다루는 공장에서 일한다. 등등 많겠죠. 환경적 요인들.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주부가요, 프로판가스에서 주로 무슨 요리를 하냐면 튀김 요리를 할 때, 튀김 또는 구이 요리를 할 때요, 폐암 걸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담배를 안 피운다 할지라도 폐암이 많이 걸리는데, 폐암 환자의 대부분이 이 이유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여기 주방 보십시오. 프로판가스 없습니다. 우리 요리, 튀김 이런 거 구이 없습니다. 이 튀기고 구이 때 무엇이 나오냐면 벤조피렌이라 하는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자, 또 두 번째. 생활습관 요인이죠.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병이 났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다 먹고 마시고 다음에 일하고 다음에 운동하고 자고 등등등 이런 것이 다 우리 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다음에 운동에 문제 있는가, 수면에 문제 있는가, 물을 잘 안 마시는가, 햇볕을 전혀 안 쬐는가, 또 부절제한 삶을 사는가, 술도 마시고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게 알고 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되더라. 세 번째는 뭘까요?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요, 아무리 잘 먹고 맑은 공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암이 걸립니다. 이유가 아무리 남이 나를 괴롭혀서 나에게 손을 준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걸 미워하고 정오하면요, 내가 암이 걸립니다. 책임은 나한테 없지. 그런데 알고 보면 책임이 나한테 있어. 무슨 책임이냐? 내 마음을 내가 관리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질병의 90%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환경적 요인, 생활습관 요인, 마음의 요인 중에서요, 질병의 90%를 차지하는 것은요, 마음의 요인입니다. 예. 1980년대 스탠포드 대학교에 닥터 슈피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닥터 슈피겔, 1980년대입니다. 이 사람이 850명의 유방암 환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850명. A그룹과 B그룹을 나눴는데요. 이 유방암 환자를 A그룹은 표준 치료로 치료했습니다. B그룹은요, 표준 치료 전혀 하지 않고 마음 치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관리를 교육시키고 마음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표준 치료하는 것보다 마음 치료를 한 사람이요, 생존율이 훨씬 길고 치료율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치료에서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물론 환경적 요인이 좋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제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잖아요. 생활습관 요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공급하는 쌀은요, 저 전라도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그야말로 유기농 쌀이야. 뭐냐면 이분은 논이 워낙 넓어가지고 그냥 막 쫙 심어놨는데, 심어놓고는 막 추수할 때까지 소나면 안 된대. 그럼 수확률이 팍 떨어지죠. 그 대신 비싸게 판대. 그 쌀을 우리가 먹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농약 안 준 걸 주려고 우리 직접 하우스를 2동이나 지어가지고 막 열심히 심고 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건강에 미치는 것은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하는 게 뭐냐면, 알고 보면요, 마음 훈련, 마음 관리 시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침 강의하잖아요. 오늘 저녁 4시 반에는 성경 공부를 또 해. 내일은 또 아침에 강의하고 저녁에는 또 영적 친교 시간을 가져.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또 바꿔서 해. 계속 뭐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입니다. 사람 좀 잘생겨야 되는데, 다시 좀 잘생기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바디. 건강이란요, 사실은 우리 신체 기관도 몸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정신도 우리 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이상하도 그 정신병 환자죠. 그러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리 신체, 몸도요, 무엇에 반응하냐면 우리 생각하는 거, 여기에 반응합니다. 이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야, 감정.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감정, 의지, 지정의, 지성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중에 어떤 감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 절대적으로 생각, 마음, 감정에 그대로 지배당합니까? 갑자기 슬픈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이런 전화 받았다. 조건 반사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신체가 무엇에 반응했어요? 이 마음, 슬프다, 감정, 생각에 딱 반응하는 거예요. 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눈에 있는 눈물샘에 자극이 일어났죠. 눈물샘에게 자극을 준 건 뭘까요? 호르몬이야, 호르몬. 그러니까 생각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은 다 세포죠. 세포 핵 속에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는 자체 알고 보니까 20만 가지의 유전 정보야. 이 정보 속에 무엇이냐면 슬픈 스토리를 딱 들으면 슬프다고 딱 느끼게 되면 눈물샘이 터지도록 이게 불이 딱 들어와 버려. 그러면 이 눈에 있는 눈물샘 거기에 딱 불이 딱 켜지면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져. 또 기쁜 걸 들으면 막 갑자기 막 입이 쫙 벌어지죠. 거기는 또 여기 있어. 딱 불이 들어오면 기쁘다는 감정이 딱 들어오면 막 신체 반응을 일으켜. 무엇이냐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모든 몸은요 뜻에 반응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좋은,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마음이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정진시키고 이것은 질병을 일으킨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건강을 정진시키는 건 뭘까요? 마음의 즐거움, 기쁨. 정말 너무 감사하다. 감사. 다음 사람 희망, 소망, 사랑. 여러분,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까? 사랑 줄 때도 행복하죠. 예. 또 희망이 생겼다.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슬픔,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 그리고 분노, 그리고 불평, 미움, 이런 것들. 또 절망하는 것, 낭만하는 것. 이러면 몸이 확 죽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것은요, 우리 몸에 뭘 일으키냐면 나쁜 호르몬이 일어나. 나쁜 호르몬을 쫙 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항암 주사 맞아서 온몸에 독이 쫙 퍼지는 것처럼요, 이 나쁜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독이 나와서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요, 마치 영양제 수액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쫙 퍼져가지고 막 모든 세포들이 기능이 다 살아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하는 게 참, 좋은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이 생각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자, 보세요. 생각에는 마음에는 알고 보니까 두 가지가 있구나. 생명에 속한 생명적 생각이 있고 사망적 생각이 있구나. 근데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영입니다. 영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영이 있고요, 사단에게서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오는 영을 받게 되면 우리 생각이 생명적인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렇게 경험 안 했는데 새벽마다요 하나님 말씀을 쫙 읽으면요 제 속에서부터 막 희망이 올라오고 힘이 올라오고 에너지가 막 올라와. 뭐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뭘 지배해요? 내 생각과 마음을 생명적인 생각으로 막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 들어오냐면 우리 오감을 통해 들어와. 오감.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요 눈으로 보고 읽죠. 눈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서 들을 때 또 들어오죠. 예.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감을 통해서 생명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속한 것이 계속 들어오도록 하고요, 사망적인 것, 사단에 속한 것은 여러분 딱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낫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느냐? 저절로 낫습니다. 이게 바로 전류의 법칙입니다. 병도요 저절로 나아야죠. 내가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생명의 그 라인에 딱 연결돼 가지고 마치 스위치가요 콘센트에 딱 꼽혀버리면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의 스위치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하나님의 코드에 딱 붙여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계신 이 천년계 속에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다음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다 뭐냐면 이 생명의 에너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